자, 이제 어디냐? 280페이지 대표 자료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자료 분석 문제만 선생님이랑 한번 건드려 보고 여러분들은 내신 만점 문제 다음에 우리 볼 때까지 풀어와야 됩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전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혹시 전달이 힘들면 선생님이 나중에 메일로라도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뭐 자료 같은 거 조금 선생님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이번 시험 범위 자료를 좀 나름 많이 준비를 해서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자료 1 280페이지 대표 자료 분석 지금 그림만 띄워놨어요. 밑에 내용은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그림은 금속판에 진동수가 다른 빛을 쪼여준대. 그럼 진동수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 진동수가 다르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광자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광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정해야 한다 그랬지? 광자의 에너지는 HF. 그죠? 그러니까 H는 플랑크 상수고 F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형광등과 자외선. 형광등은 여러분들 가시광선이란 얘기고요. 자외선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진동수가 더 큰, 그렇지?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쓰면 감마, X, 자, 가, 적.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은 빛이란 말이지. 자, 요건 기억을 하고 계시고, 자, 하여튼 형광등을 비췄더니 금속박에 변화가 없다. 근데 자외선 등을 비추면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전자가 튀어나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다에서 자외선을 비출 때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것과 관련 있는 현상은 광전 효과라고 보면 되겠고, 다루보와 금속에서 전자의 방출 여부와 관계가 있는 거는 뭐다? 이 광자의 에너지. 그럼 광자의 에너지는 또 뭐야?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라고 쓰면 되겠지?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 자, 3번. 금속 표면에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다. 진동수가 큰 빛,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둘 중에는 자외선이 되겠고. 광전자의 방출 여부는 금속판에 비춘 빛의 세기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X가 되겠고요. 금속판에 자외선을 비출 때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면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맞습니까? 뭐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자외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튀어나옵니다. 기억하시고 자외선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이제 뭐 전류가 조금 흘러서 나중에 뭐 불빛이 나는 여기 말고 여기 뭐 이게 이제 광다이오드 정도 돼서 빛이 들어온다면 빛은 들어오되 좀 약하게 들어오냐 밝게 들어오냐 차이는 있겠지. 자, 그걸 이제 선생님이 다음 현장에서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볼 거란 얘기입니다. 금속판에 형광등을 비출 때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전자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왜? 형광등의 빛은 이미 이 녀석은 가시광선은 문턱진동수가 안 되는 문턱진동수에 모자라는 빛이라는 얘기야.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CCD에 있는 화소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 좀 전에 봤었지? 여기 CCD는 전하 결합 소자라고 불렀고 예전 카메라로 치면은 필름, 사람 눈으로 치면은 망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망막. 왜 안 써지냐? 사람 눈에 취급한다면 뭐가 된다고? 망막이 된다고. 망막. 응? 자, 그 다음에 각 화소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기반 위에 절연체와 전극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CCD의 화소의 빛을 비추면 전자와 양공이 생기는 것과 같이 반도체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원리를 뭐라 그런다? 1번 광전 효과라고 부른다. 두 번째, CCD의 화소에서 발생하여 전극 아래에 수정되어 있는 전자의 개수를 좌우하는 것보다 빛 세기. 일단 튀어나가긴 튀어나가는데 많이 튀어나가느냐. 자, 3번. CCD의 각 화소는 일종의 광다이오드다. 맞는 말이고요. CCD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맞지?
빛을 쪼여줬더니 여기 전자의 이동이 생겼잖아. 그지? 그 다음에 CCD는 빛의 입자성. 전자라는 애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라는 애가. 그지? 충돌, 입자성으로 설명하는 거고, CCD의 각 화소에 도달한 빛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 생성된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겠고 전류의 양이 조절되는 거야. 그럼 빛의 세기 이런 게 조절되겠지. 그 다음에 CCD는 빛의 세기와 색깔을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까? CCD 자체는 뭐 한다고? 빛의 세기만 조절을 한다고. 빛 세기만. 색깔은 뭘로? 색깔은 아까 우리 기억하지? RGB의 색 필터를 이용해서 감지하는 겁니다. 색 필터. 그래서 틀렸어요. 화소의 크기가 클수록 고화질의 영상. 화소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화소가 너무 크면, 그래 봐봐라. 2만원 화면에 화소가 100개 있다. 2만원 화면에 화소가 1000개 있다. 어떤 게 더 세세하겠어? 화소 개수가 많은 게 화소 한 개의 크기가 작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죠? 다시 화소의 개수가 많다는 게 화소 한 개의 크기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화소가 크면 고화질? 그건 아니지. 그지?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여러분들 다 풀어서 선생님한테 확인 받고요. 자, 이제 우리는 빛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2장 넘겨서 물질도 이중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물질도 그러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겠지. 그치? 자, 물질의 이중성. 여기 드브로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이중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이중성이 있다면 모두 물질도 이중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어. 누가?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1942년도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대학원생이었던 그 드브로이가 파동으로만 보였던 빛이 입자성을 갖게 됐으니까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도 파동성을 갖지 않을까? 해봐. 입자들도 파동성을 갖지 않을까? 했단 말이지. 그치? 여기 사실은 1920년대라고 써 있는데 1942년에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이게 좀 연도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주장하였다. 우리 사실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차이 좀 너무 많이 나지 않냐? 자, 하여튼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이 파동성을 갖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교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교수가 야, 새끼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그런 반응을 하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야, 이놈 천재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하면서 그 생각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 확인을 하는 바람에 노벨상을 타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식 어떻게 유도되는 건지 여기 나오는 식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HF 기억나지? HF. 그지? HF에서 우리 여기다 써볼게요. 파동의 속력 V는 람다 곱하기 F를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F는 뭐가 되냐? F는 어디 가냐? 람다분의 H가 되겠지. 람다분의 H가 된단 말이야. 요거를 나중에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에다 넣기 전에 뭐 되느냐. 그러면 이게 람다는 뭐가 돼? 람다는 이게 뭐한 거냐? 람다는 F분의 V가 되나? F분의 V에다가 요거를 집어넣고 지금 여기 또 F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정리하면 이 과정 필요 없겠다. 이 과정 필요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오른쪽에 보면 람다는 MV분의 H 해놓고 이 MV가 뭐냐? MV가
운동량이잖아. 운동량. 기억나나? 운동량 mv. 따라서 드브로이가 말하기를 파장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운동량에 반비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서 자, 그래놓고 이 파동을 뭐라고?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동량이 크면 파동성이 감소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만 말로 풀이하면 운동량이 크면 파동성이 감소한다. 이 분모가 너무 커져 버리면 파동으로서의 성질이 줄어든다 라는 거를 표현하게 됐고, 이때 이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인데 쌤이 좀 딴 데서 퍼왔어요. 딴 데서 퍼왔는데 딴 데서 퍼왔는데 물질파의 확인 실험. 어떤 실험이냐면 전자의 입사각과 산란된, 그러니까 전자를 막 가열해서 전자를 가속시켰어. 그래서 입사각을 살짝 바꿔봤거든. 그리고 전압도 바꿔봤단 말이야. 이렇게 봐. 전압을 바꿔보면서 했더니 입사각과 산란된 전자가 진행하는 사이각을 막 변화시키면서 각도에 따른 회절된 전자수를 측정해 봤어요. 그러면 이 실험 장치를 보니까 44V, 전자선을 만약에 결정 표면에 입사를 시키면 X선을 결정 표면에 비추었을 경우와 같이 입사한 전자선과 결정 표면에서 회절된 전자선이 이루는 각도 중에 특정한 각도에서만 전자가 많이 검출된다. 이는 전자가 파동성을 지니고 회절돼서 보강 간섭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요 54V라고 하는 지점이 마치 뭐가 됐다는 얘기야? 반파장의 짝수배만큼의 경로차가 나타나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하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전자는 입자잖아. 전자는 입자인데, 입자라는 녀석이 보강 간섭을 일으켰어.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간섭과 회절이라는 두 현상은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전자는 입자잖아. 뭐라고요? 전자라고 하는 건 입자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입자인 녀석이 간섭, 특히 보강 간섭,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라고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물질파의 확인 실험,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이 나와 있는데 앞에 게 좀 경우가 많아서 얘기를 했고요. 앞에 그림에 보면 5개가 있었지, 5개가. 여기는 지금 전자가 50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다라고 그냥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요 여러 개 중에서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지금 이 바로 뒤에 보여드릴 그림은 이 가운데 그림만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가운데 그림만. 그지? 전자선을 니켈 결정에 입자시켰을 때 분명히 전자라는 거는 입자인데, 이 입자가 또 다른 입자에 충돌시켰을 때 많은 전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튀어나온다.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데,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통해서 전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구나. 거기에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1928년에 톰슨이 X선과 동일한 드브로이 파장을 갖는 전자선을, 누구를? X선은 파동이잖아. 이거와 동일한 드브로이 파장을 갖는 전자선을, 입자가 튀어나가는 그 광선을 얇은 금속판에다가 입사시켰을 때 그 전자선에 나타난 회절 무늬가 X선으로 관찰한 회절 무늬가 거의 일치하더란 말이지. 그지? 이것은 뭐야, 이거? 빠르게 운동하는 전자의 경우에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X선이 얇은 금속박에서 회절되는 것처럼 전자도 회절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자가 간섭을 한다. 보강 간섭. 여기는 전자가 회절이라는 걸 한다. 응? 그래서 이 톰슨의 실험은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 이후에 물질파 파동성을, 그러니까 물질이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 결과였고요. 이 뒤에도 이제 나중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온도 회절된다, 중성자도 회절된다 라는 것까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온도, 그 다음에 중성자도, 얘들도 회절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물질도 파동성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물질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물질이잖아. 물질. 파동이냐? 둘 다라고. 이걸 물질의 이중성.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고 있다. 그것도 모두 갖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 양성자, 중성자, 심지어 이온들까지도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드브로이 파장은 mv분의 h. 그지? 기억나지?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의 식에서 플랑크 상수 h 값은 되게 작습니다. 아까 플랑크 상수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세크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34제곱.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34제곱으로 다루어질 만큼의 작은 숫자니까 이게 엄청나게 작으면 파동성이 나오겠지만 이게 제법 크기 때문에 m은 질량이고 v는 속력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이 없어도 속력이 제로는 아니잖아. 그지? 막 움직이면. 이 값 때문에 결국 뭐야? 파동성을 관찰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드브로이 파장은 이게 매우 짧아서 파동성이 안 보인다. 그나마 원자나 전자 같은 애들은 이 값이 엄청 작으니까 물질파의 파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파동성을 직접 보고 싶어. 뭐 하면 돼? 살 빼란 말이지. 그치? 살 빼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지금 야구공과 전자의 물질파 비교해놨는데 야구공은 질량이 이 정도 된답니다. 그지? 야구공에서는 우리 여기서 등장하는 식 람다는 mv분의 h를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질량이 140g인 야구공,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속력 넣었어요.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이만큼이 나와. 그지? 그래서 또 값이 너무 작아. 10의 마이너스 34제곱초니까. 그런데 전자는 어떻습니까? 질량이 엄청 작아요.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31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야구공에 비하면 공이 24개가 없어졌어. 응? 0.00000000 34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0.00 한 9번, 10번 정도 하고 나서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는 이 물질파의 파장이 관측되기 쉽더라.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지금 질량이 작아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자, 그리고 또 이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 자,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실험인데 희한하게 물질파 파장 쪽에서는 물질의 이중성에서는 또 제대로 그래프들이 나와 있어요. 희한하죠? 지금 앞에 빛의 이중성에서 여러분들이 꼭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수업 때. 가는 전자선을 쏘았을 때 바람개비가 회전한다는 얘기는 바람개비랑 어떤 입자가 충돌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충돌. 야, 선생님 머리가 가렵구나. 충돌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 다음에 전자선을 이중슬릿에 통과시켰을 때 이중슬릿 그러면 무조건 회절에 대한 얘기거든. 회절. 응? 하여튼 스크린에 도달하는 전자의 양이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 이렇게 번갈아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 무슨 일이 생겼어? 바람개비는 전자로부터 뭘 하게 되었다? 전자로부터
운동량을 얻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운동량이라는 말 봐봐 이거 충돌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입자성에 대한 얘기고요. 또 전자의 분포가 소리나 빛의 간섭과 같은 모습. 뭐 전자량이 많다. 보강 간섭. 여기는 상쇄 간섭.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간섭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요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이 무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파동이라면 이게 만약에 입자라면 전체적으로 이런 데만 많고 이런 데만 많고 갈수록 적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게 입자라면 그러니까 여기만 좀 많고 적고 또 여기 많고 적고 갈수록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란 말이지. 이게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응? 밝은데 어두운데 밝은데 어두운데 밝은데 어두운데. 그럼 이거는 뭐야? 입자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파동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슬릿 얘기 나오면 무조건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전자는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게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입자로서 확인해 보면 입자의 성질이 나오고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확인해 보면 파동의 성질이 관찰이 된다. 그래서 모두 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 도구가 전자현미경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광학기기에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분해능이라고 불러요. 무슨 능? 분해능. 분해능이라고 부르는데 두 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이게 있고 여기 요런 애가 있어. 그럼 이게 파장이 훨씬 짧지.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여기까지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능이 우수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장난치는 건데 어떤 녀석은 분해능이 100분의 1이고 어떤 녀석은 분해능이 200분의 1이다. 이게 성능이 좋은 거야. 알겠지? 이가 현미경이건 망원경이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건 값이 작은 게.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까지 구분된다면 얘는 200분의 1까지 구분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우리 주변에 현미경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광학 현미경이잖아요. 광학 현미경. 그냥 렌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쓸 일은 거의 없지만 렌즈와 렌즈, 저반 렌즈도 대물 렌즈도 주로 렌즈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빛은 그 회절 현상 때문에 0.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분해능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보다 작은 뭐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미 각종 뭐 영상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형태, 뭐 지금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막말로 동그란 모양의 바깥쪽에 뽁뽁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막 달려 있는. 그래서 코로나가 그 뜻인 거 알아요? 코로나라는 뜻이 이게 크라운, CROWN 맞나? 이런 거랑 비슷한 뜻이래요. 그래서 왕관처럼 생겼다. 뭔지 알지?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다. 이렇게 그 돌기가 이렇게 뽁뽁 나와 있는데 이게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라고 얘기를 한대요. 하여튼 저런 모양까지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분해능 비교가 나왔는데 인접한 두 광원에서 오는 빛이 한 슬릿을 통과하면서 각각 회절하여 스크린에 상을 맺을 때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 무늬가 겹치지 않아서 이게 구분이 된다고. 구분이.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분해능은 가, 나, 다 중에서 분해능 값은 누가 더 큰 거야? 가가 지금 분해능이 큰 거고 분해능은 숫자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지금 분해능 이게 지금 말장난 쳐놨는데 분해능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림 어떻게 그리는 거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점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비교하면 돼. 이거 두 개가 지금 다른 점이라는 게 잘 안 보이지? 근데 이건 구분이 되어 보이지? 분해능 성능이 얘가 더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우리는 뭐라고자?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현미경의 경우를 한번 보잔 말이야. 전자현미경. 자, 전자현미경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빛 대신에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자, 전자현미경 볼까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분의 1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전자가 분해능이 우수하고, 야, 아까는 광학망원경은 0.2 마이크로미터 정도라 그랬는데 0.1 나노미터래요. 그지? 설마 얘보다 얘가 작은 거 알지? 이 100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1000분의 1은 한 2000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광학망원경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배율도 또 무지하게 높단 말이야. 수천 배 정도로 높고. 여기지만 200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정도 2000배, 3000배 가까이 분해능에 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배율은.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코일로 만든 원통형의 전자석으로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밀리고 플러스 쪽으로 끌어당겨져서 전자선을 굴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능이 좋고 배율이 높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조합이 돼 버리면 크고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병원체나 물질 속의 원자 배치 상태 등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 생명과학 등등에서 사용되고 있더라. 그죠? 자, 이제 뒤로 넘겨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망원경, 망원경이래. 광학 현미경은 여기 나와 있듯이 유리 렌즈로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맺게 만들게 됩니다. 그지? 유리 렌즈로 저반 렌즈, 대물 렌즈 해가지고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맺게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아메바 아니면 뭐 집신벌레 뭐 지금 돼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 그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크기가 작은 이런 바이러스나 미토콘드리아는 당연히 관찰하기 힘들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크게 샘과 템이라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템이라고 하는 투과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 전자선을 쪼여주면 튀어나온 거 확인하는 거고 얘는 투과시킨단 말이야. 투과.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뭐 개인적으로 쓰면 이게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형광 스크린에 형성된 시료의 2차원적 단면 구조를 알 수 있고요. 여기는 겉모양, 입체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는 건 아닌데 자, 여기 전자현미경 다시 얘기하지만 가시광선 대신에 전자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현미경 내부는 당연히 진공 상태고요. 전자현미경은 내부가 진공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자다발의 폭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이거까지는 알 필요 없겠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아까 실제의 상을 볼 수 있지만 전자현미경은 형광판이나 모니터 같은 거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입체상이라든지 단면 구조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광학현미경은 표면에 빛을 흡수함으로써 상이 생긴다면 전자현미경은 전자가 표면의 원자에 의해서 산란되니까 이렇게 입체상을 또 이게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 투과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뭐가 생기게 된다? 내부 단면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자, 볼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면 분해능이 투과 전자현미경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료의 표면에 전자를 쪼임으로 표면을 금속으로 얇게 코팅하게 되게 됩니다. 반면에 투과 전자현미경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분해능이 되게 좋아서 내부 구조 요거 줄거 놓으시고 전자가 시료를 통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지니까 속력이 느려진대. 그럼 봐봐. 드브로이 파장 람다는 mv분의 h잖아. 그지? 따라서 v가 줄어드니까 파장이 커져버리게 되겠고 분해능이 떨어지므로 파장이 길면 아까 분해능 떨어진다 그랬다.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 투과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투과를 짧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사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주사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금속을 얇게 코팅한다 그러는데 주로 금을 많이 이용해서 코팅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지? 아까도 말했지만 2차원 데이터로 입체 영상 얻을 수 있다 그랬고 근데 쌤이 아까 개인적으로 얘를 더 좋다고 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얘보다 한 배율이 한 10배 정도 더 큽니다. 10배 이상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 원리가 아까 고속의 전자가 시료 내부에서 산란되는 정도의 차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에 얘 같은 경우 여기 화면 모니터 나와 있구나. 모니터로 2차원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이제 그 뒤에 대표 자료 분석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 자료 분석. 대표 자료 분석 문제를 보기 전에 쌤이 영상 하나를 어디서 포왔는데 광학 망원경으로 봤을 때랑 광학 망원경으로 자꾸 왜 망원경이라 그러지? 광학과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의 상의 차이가 이 정도 나타난다는 거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봐봐. 여기 보시면은 보이냐? 왼쪽이 광학 망원경, 자꾸 망원경이래. 광학 현미경으로 찍은 그런 영상이라면 오른쪽은 똑같은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어떤 게 더 뚜렷해? 당연히 오른쪽이 더 전자현미경이 뚜렷하지. 그지? 왜? 파장이 짧으니까. 분해능이 좋아서. 알겠죠? 자,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자료 분석. 첫 번째, 전자의 회절. 그림 가나는 레이저빛과 전자총에서 이거는 파동, 이거는 입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발사된 전자를 각각 이중슬릿에 통과시킬 때 이중슬릿 그러면은 간섭과 회절에 대한 얘기니까 파동성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그렇죠? 이중슬릿 나오면 무조건 파동성 실험이야. 자, 가의 스크린에 생기는 간섭 무늬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중에 어떤 성질에 의한 거냐? 당연히 파동성이지. 자, 2번. 나에서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의 분포를 보니까 여기 전자총에서 전자라고 하는 여기 시뻘건 건 아니지만 입자들을 막 이 첫 번째 슬릿,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중 슬릿을 통해서 쐈더니 솔직히 여기 나온 문이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지. 분명히 전자라는 건 입자인데 이 녀석도 파동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은 뭐냐? 이중성. 여기 나온 레이저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 건 알겠는데 입자라고 알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녀석도 파동성을 갖고 있구나. 따라서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에서 나타난 무늬는 여기 나에서 나타난 무늬는 전자가 파동처럼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기억나지? 여기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만약에 전자가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나의 스크린에 밝은 문이 두 개만 나타나야 됩니다. 왜? 여기 이중슬릿이니까 여기 첫 번째 구멍을 통해서 온 전자와 두 번째 구멍을 통해서 온 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X부터 Y까지라고 끊어놓고 선생님 여기다가 쭉 스크린을 하면 X부터 Y까지라고 하면 위에 이중슬릿에서 전자가 쫙 돌아서 전자가 여기만 많이 오고 여기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전자가 여기 많이 오고 여기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뭐 뒤로 갈수록 약해진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계속 이렇게 되더란 말이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입자면 이 구멍에 가까운 자리만 많이 오고 나머지는 전자가 아주 적게 도달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지. 따라서 밝은 문이 두 개만 나타내야 된다. 만약 입자라면 라는 말이고요. 이 내용 중요한 거다. 한 번에 나의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했는지는 모르지. 왜? 파동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달라지면 전자 분포의 간격이 달라진다. 전자의 속력이 달라진다는 게 뭐야? 그 전자의 HF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 우리 앞에서 파동의 경우 무슨 성질이 있었어요? 파동의 경우 HF 빼기 W는 EK. 요거는 그렇다고 고정된 값이라고 치는데 전자의 속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까 선생님 기억나나 이거? 10 빼기 4는 6 했는데 이게 10이 아니라 한 12가 됐어. 그럼 12 빼기 4는 몇이냐? 8이 되겠지? 당연히 전자의 분포 간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두 번째 문제. 광학 현미경과 현미경이라고 얘기한다. 선생님이 자꾸 망원경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작년에 지구과학에 망원경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 망원경의 성능 얘기할 때 뭐랄까 그 배율, 분해능, 그다음 빛을 모으는 능력인 집광력 이게 입에 배가지고 그래서 망원경이란 말이 붙었다고. 입에 붙었다고. 비겁한 변명이죠. 자, 가나다의 이름을 쓰십시오. 여기 보시면 광원이라고 써 있고 직광렌즈야. 직광렌즈. 흔히 말하는 빛을 모으는 그 다음에 대물 렌즈, 저반 렌즈. 이건 광학 망원경이에요. 더 필요 없어요. 렌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봐봐. 여기에 투사 렌즈라는 게 있어요. 투사 렌즈. 여기 투사 렌즈라는 게 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투과 전자 망원경이에요. 투과 전자 망원경.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뭐야? 전자총, 전자선, 뭐 전자총은 사실 여기 다 있어. 여기도 전자총이야. 이거 좀 전자총이잖아. 전자총. 전자선, 그 다음에 자기 렌즈까진 다 맞는데 밑에 보시면은요, 뭐가 나와 있냐면 전자 검출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 표면에 쏘여주고 튀어나온 전자를 검출하고 튀어나온 전자를 검출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입체상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표면을 반사시킨다 그랬지. 전기 전도성 좋게 하기 위해서 시료 표면에 전자를 쪼여주니까 표면을 금속으로 얇게 코팅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입체 영상 볼 수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랬지?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주사 전자 현미경. 그래서 아까 그 투과 전자 현미경은 TEM이라고 했었고 얘는 SEM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게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가, 나, 다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썼고 가는 광학, 나는 투과 전자 현미경, 다는 주사 전자 현미경. 표는 현미경 종류와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광학 망원경은 사용 렌즈는 뭐야? 그냥 렌즈, 유리로 만든 렌즈. 그래서 광학 렌즈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 여기 써있네, 자기 렌즈라고. 자기 렌즈라고 써있네. 전자가 어디에서? 자기장에서 자기력을 받아 휘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전자설을 굴절시켜서 초점에 모은다.
자, 그 다음에 3번.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으로는 바이러스 같은 거 관찰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내부 구조 관찰하는 거는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 그랬지. 그지? 얘 말 그대로 속을 지나가는 맞는 말이고. 투과 전자 현미경보다 주사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이 더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분해능도 얘가 우수하고 분해능, 그러니까 입체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뭐 바이러스나 미생물의 속구조를 보고 싶으면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게 더 성능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분해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배율도 좀 큰 편이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분해능이 우수하다는 게 분해능 값이 작은 겁니다. 100분의 1, 200분의 1, 200분의 1이 더 값이 작으니까 분해능이 좋은 거라고 명심하시고.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는 입체상을 얻을 수 있다. 현미경으로 입체상이라는 건 튀어나온 전자를 가지고 상을 만들어내는 거라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전자의 속력을 줄여야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이 좋아집니까? 속력을 줄이면 물질파의 파장이 길어지니까 분해능 나빠진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 대표 자료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학원에 나와 있는 본 내용은 한번 싹 마무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와 시험 대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시험 날짜는 17일부터라 그랬었나? 20일부터라 밀렸다 그러지 않았나?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고, 우리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서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다루지 못했던 그래프들 몇 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중성에서 나오는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하나? 그 그래프를 지금 이 그래프의 완자에 없어서 선생님이 수업 때 좀 칠판에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